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이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 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체크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튄 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주스 한 잔, 물 한 잔 내어주는 호의가 참 고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고객님 집안인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꾸벅꾸벅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방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세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몸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친구랑 술을 진탕 마시고 일찍부터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딸렸는지 제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지만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른 집에 갈 때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밥 안 먹고 잠깐 눈만 붙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만 할게요. 그녀는 마치 몇 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가 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마치 제가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남자랑 대화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는 내내 즐거워하고 밝게 웃더라고요. 실은 저도 전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내어주는 과일을 먹는데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또 연락해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는 그녀를 안았고 우리는 불타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지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내주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서로를 배려하며 더 사랑해주면서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 저도 덩달아 밝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시 시작할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겨울에 3년 같이 살던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으니 당연히 이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주변에서 나이 생각하면 참으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핀 남자랑 죽어도 같이 못 살겠더군요.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속 끓이며 살다가는 내가 다 죽겠다 싶어서 갈라서기로 마음 고쳤고 시댁 쪽에도 알렸는데 마무리가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참 아까우셨나 봐요. 끝까지 위자료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양육권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에게 양육비 주는 게 그리도 억울하신지 전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을 나눌 때도 그게 다 시부모님 돈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러니 양육비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무슨 돈이 그렇게 드냐면서 밤낮으로 저를 들들 볶아대는 통에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간다고 불쑥 나타나질 않나 아이 앞에서 못할 짓 많이 하셨죠. 덕분에 결국 양육권 포기하고 나왔고요. 이혼했을 당시엔 34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육아하느라 거의 집에만 있었고 틈틈이 시댁 가게를 도와준 건 말곤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후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해서 이혼 후 친구 도와주며 지냈었는데 저보고 카페 차려보는 게 어떻냐면서 이쪽 일은 친구가 알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친정집에서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위자료 받은 돈도 그대로 있던 상황이라 저도 카페를 차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카페를 차리기에는 손바닥만한 가게, 그것도 구석진 곳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그런 곳을 차려봐야 망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지방을 다니며 카페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 살펴보다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는데 건물도 허름하고 오래돼 보이긴 했어요. 혹시나 해서 부동산에 들어가 알바했고 카페 이야기를 하자 딱 좋은 곳이 있다며 어디 국밥집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넓은 가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국밥집 옆에 조그맣게 빈 가게가 있었고 그곳 주인이 국밥집 사장님이라면서 예전에 거기가 분식집 하던 곳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접고 나갔다가 비어있게 된 지 한참이라고 하시길래 카페하는 친구랑 같이 와서 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옆에 있는 국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 건물로는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마음고생하며 지내다가 국밥집 사장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손님은 더더욱 없었죠.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공사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카페로 오시더니 냉수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겠냐고 하셔서 날도 후덥지근하길래 얼음 잔뜩 넣어서 물 한 컵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카페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로 달라고 했죠. 카페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뭘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카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얼음을 달라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밥집 사장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보고 정말 고맙다고 어쩜 마음 씀씀이가 요즘 사람답지 않게 따뜻하냐고 하시더니 다음날 가게로 생수 몇 박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얼음 배달 왔다고 어디다 두면 되냐고 하길래 알고 보니 국밥집 사장님이 보내셨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제빙기가 있어서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얼음 배달은 아저씨가 저희 카페 옆을 나란히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요즘은 생수도 돈 받고 팝니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요즘 속이 말이 아닌데 얼음 파는 아저씨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혼자 웃기 시작하더니 그럼 나도 그 물 한 잔 사 먹어 봅시다. 얼마요? 이러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공짜라고는 못하고 1,000원이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00원을 주며 한 잔 달라고 웃으면서 말하길래
당당하게 그 돈 받고 얼음 가득 채워다가 제일 큰 컵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다 입에 털어넣더니 얼음 넣은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얼음집 아저씨가 점심만 되면 찾아와서는 저보고 냉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1,000원짜리를 꺼내는데 이제 와서 공짜라고 하기도 그렇고 돈 받고 팔았죠. 옆 가게 리모델링 하는 내내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만만해서 저러나 싶어 단 한 번도 웃은 적도 없고 사적인 일로 와도 절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공사도 마무리되었어요. 옆 가게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가게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 전까진 매달 적자만 나다가 처음으로 수익이 생겨보기도 했고요. 물론 그 아저씨는 꾸준히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돈 받지 않겠다고 날도 선선해져서 얼음 장사도 힘들 텐데 그냥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자기 얼음 장사 아니라고 막 웃는 겁니다. 그때 얼음 배달은 친구 부탁으로 온 거고 자기는 원래 떡집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길래 무슨 저렇게 말 많은 남자가 있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카페는 그럭저럭 잘 되었어요. 옆 가게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카페도 수익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대형 카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커피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케이크를 팔아볼까 하다가도 너무 비싸고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떡을 같이 팔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 영향도 크긴 했어요. 매번 저희 가게에 오면 떡집 자랑을 그렇게나 늘어놓고 갔으니까요. 거기다 물건을 좀 받아다 같이 팔아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 연락처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커피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달짝지근한 커피랑 같이 먹기 좋다며 그 아저씨가 파는 법을 말해줬는데 커피랑 먹기엔 너무 밋밋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닌 건가 싶었죠. 제가 시큰둥하니 그 아저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떡은 다 갖고 와서 저보고 먹어보라고 이건 괜찮지 않냐면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엄청 상처받아서 돌아갔고요. 그래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더군요. 그나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찹쌀떡이었는데 속에 팥 대신 다른 걸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레시피도 찾아보다가 그때부터 크림떡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크림을 꽉 채워서 먹어보니 맛있었거든요. 겉에 찹쌀 반죽은 그 아저씨도 너무 크게 했어요. 만두피처럼 찹쌀떡을 펴서 크림을 넣고 빚는 거라 밤마다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림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도 예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 벌어서 제일 좋아했던 내 아들에게 이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주말마다 만났는데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옷부터 사 입히는데 그때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직원이 없어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주말만 되면 다 풀렸어요. 근데 손님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서 커피는 문제가 아닌데 혼자서 크림떡 만드는 일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를 자주 부르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찾아오길래 할 일이 정말 없나 보다 싶어서 딱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곰발바닥같이 생긴 손으로 어찌나 잘하는지 양 조절을 못해서 그것만 잡아줬을 뿐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 잘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엔 가게 마치면 그 아저씨랑 둘이서 카페에 남아 크림떡을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 아저씨 이야기도 듣고 그때 나이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10살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안도 그런 노안이 없었어요. 저희 둘 다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반이었고 그 아저씨는 후반이고 같이 수다 떨며 만드니까 덜 힘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남의 집 남자를 저녁마다 부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한번 물어봤더니 결혼은 못했다고 예전에 파혼당하고 나서 혼기를 놓친 것 같다며 혼자라고 하길래 그때 맘고생이 심해서 저리 늙은 건가 싶더군요. 매일 붙어있진 않았어요. 그 아저씨 일이 바쁘면 안 오기도 했고 못 오게 되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납품 비슷하게 그래서 떡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걸 제가 팔고 동업 비슷하게 꽤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카페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들 다시 데려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게 오더군요. 전 남편이 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저희 가게 반대편에서 누가 계속 쳐다봐서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만 구경만 하듯 지켜만 보길래 민망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카페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했죠. 주말에 아들에게 줬던 용돈도 전 남편이 뺏었다고 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그날 밤 가게 정리하고 혼자 크림떡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더니 그동안 잘 지냈냐고.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너무 그리웠었다, 혼자서 외로웠었다 하는데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고 나가라고 잘랐어요. 근데 계속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역겹게 그러는데 잊고 지냈던 예전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능글능글 제 근처를 맴돌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가게로 와달라고 하고 다른 말 없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 문이 부서질 듯 문을 열어젖히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저씨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그랬죠. 외롭긴 누가 외롭냐고, 전혀 생각 없다고. 나도 매일 밤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전 남편은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더 놀란 것 같았네요. 근데 전 남편은 그 아저씨를 뚫어지게 보더니 저보고 바다까지 갔냐며 저딴 늘다리를 만나냐고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보고 가볍다, 싸 보인다, 돈 때문에 그러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치욕스러운 말을 뱉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저는 넋이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냅다 달려오더니 전 남편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터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면서 멱살도 아니고 전 남편 입을 막는 모습이 참 순박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멱살을 잡긴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전 남편을 번쩍 들어올렸거든요. 힘 좋은 건 예전에 얼음포대 들고 올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올리는데 전 남편은 공중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내가 다 낼 테니까 아주 반죽을 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반죽을 할 기세로 남편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요. 그렇게 10분 이상 실랑이를 벌이다 전 남편이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갔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가게 문도 간신히 열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저랑 남아서 다음날 팔아야 할 크림떡을 만들고 갔고요. 힘을 별로 안 썼는지 잘 빚더라고요. 저보고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묻지 않길래 저도 할 말만 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을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근처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저번 일 때문에 그런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한번 제대로 털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 엄마가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지 않냐며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번다고 하는데 양육비 다시 정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양육비 말고 양육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정보다 많이 당겨지긴 했지만 저희 아들도 엄마랑 지내겠다고 하고 경제 사정도 이제는 제가 더 안정적이니 법원에서 재조정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아저씨 하고는 예전에 똑같이 지냅니다. 제 친구는 자주 만나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얼굴 보니까 결혼 뒤에 일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 제 아들도 성인이 되고 그때도 이런 사이가 유지된다면 그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혼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도 보내고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려고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돌싱남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초혼이랑은 아무래도 비교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와서인지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20대 후반 때부터 열심히 일해왔고 36살인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도 있습니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당시 참 믿기 어렵게도 신부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2년 동안 사귀었다는데 남자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까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 부부였는데 제가 회사를 출근한 사이에 남자를 끌어들여 신혼집에서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갑자기 너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조퇴를 해서 집에 갔었고 그 여자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날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를 끌어들였던 거죠.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는 답변이 없었고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집 문을 여는데 인기척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도둑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다른 남자와 있는 아내를 보니 그날 몸살 감기가 달아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가 잠시 당황하는 사이에 그 상간남이 저를 폭행하고 도망쳤을 정도였죠. 몸살 기운 때문에 별다른 반항도 못했고 결국 깨어난 뒤에 경찰서에서 그놈을 고소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아내랑은 그렇게 바로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전처에 장모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이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고 결혼 전부터 나를 속이던 여자인데 자식도 남의 자식 낳을 여자라고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고작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그렇게 이혼남 돌싱남 딱지가 붙고 나니 이제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더라도 30대 초반에 많은 흠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인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그렇게 예전처럼 쉽사리 소개팅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만나긴 했지만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도 들어보고 돌싱녀나 저보다 연상 같은 사람들과 보게 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돌싱녀랑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첫 결혼의 실패에 대해서 회의감도 좀 있었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나는 정도의 연애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니 부모님께서는 결혼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그 전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냐며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식도 낳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며 말씀하시던 부모님. 저도 6년간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에 슬슬 주변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도 있었고 남자아이들도 3살에서 5살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없지 않아 좀 제가 소외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쯤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듯이 당시 소개받은 사람이 3분이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2분은 저 같은 돌싱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집안 조건도 좋았었고 나이도 저보다 5살에서 7살이 어리신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돌싱에 아이도 2이나 있었고 한 명은 남편이 키우고 또 한 명은 본인이 키우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는 1살 차이였고요. 조건만 보면 전자의 2분 중 1분을 만나야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모두 소개를 받아서 인사만 했을 때 제 마음에 확 들어온 여자는 돌싱분이었죠.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조건 중에 돌싱을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돌싱녀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 돌싱분이 지나고 앞에 다른 분 만날 때도 계속 그 돌싱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닌 것 같더군요. 그저 요소일 뿐 결국 제 마음이 너무 붕 떠 있으니 앞에 소개받은 분께는 자연적으로 연락을 안 하게 되어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돌싱녀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하긴 했지만 집에 있는 딸 때문에 통금 시간이나 여행 같은 걸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에다가 딸을 맡기고 저랑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에 너무 행복했었지만 지금 만나는 그녀는 자기 딸에게 쓰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다 보니 저도 참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더군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남의 아이를 과연 내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걸 당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하기를 전 남편은 아들을 데려가서 전 남편이랑 자기랑 양육비는 서로 안 주는 걸로 했다고, 여자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지 항상 너무 힘들고 딸에게 뭘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울던 그녀를 보며 언제 저는 혼란스러웠냐는 듯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성애가 이렇게 있는 여자라면 나중에 내 아이도 잘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약 반년가량 연애를 했고 저는 그녀의 집에도 초청받아서 그녀의 딸아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눈에 경계심도 많았고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더군요. 저도 사실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녀의 딸을 피하긴 했었죠. 그냥 가면 인사만 나누는 정도요. 사실 그 전부터도 여자친구가 우리가 재혼할 거면 딸아이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먹한 상태로 그녀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여행은 한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 아직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선뜻 용기를 냈죠. 그녀의 딸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챙겨주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었지만 딸아이는 저에게 아직은 낯설은지 괜찮아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8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은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막상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몇 번 얼굴을 나름 꾸준히 보다 보니 익숙해지고 아이도 저와 놀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딸이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저를 처음에만 낯설고 불편해했지 제가 만나면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언제부터인지 제가 집에 놀러오면 그 좁은 집에서 달려나와 저에게 안기며 반겨줬습니다. 저도 점차 아이에게 마음이 갔고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어떻게 하냐니까 학교 마칠 때 시간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늦게 와서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 주지 않아서 교실에 한참 동안 남아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하소연하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딸에게 휴대폰은 안 사주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편에 둘이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데 딸아이한테 휴대폰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말에 그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찾아가 두 손에 쥐어주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저씨한테 연락하라며 휴대폰을 선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딸아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그녀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더군요. 그때 여자친구 나이도 35살, 제 나이 36살.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적어도 첫째 아이와 9살 차이는 날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다고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그저 좋아라 하시며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말씀드렸더니 그 좋아해 주시던 안색이 확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첫 결혼식을 못 말린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시네요. 왜 하필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아이 있는 유부녀랑 결혼하냐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얘기냐고, 너 정도면 아직 적어도 지금 만나는 여자보다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혼남이라고, 엄마 같으면 만약에 딸 자식이 있는데 제가 이혼남이라면 결혼 허락 쉬울 것 같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탐탁지 않아 하는 부모님께 반 억지로 여자친구부터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인사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저 아들이 다시 재혼한다는 거에 욕심을 내려놨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고, 그러니 제발 그냥 별 문제 없이 이제는 너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부모님. 저는 죄송하다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장도 정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전부 다 딸아이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딸아이가 결혼식을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또 그런 딸아이를 보고 자기에게 얼마나 수군거리겠냐고. 신혼여행 역시 거기에 딸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결혼 후 어떻게 보면 둘이서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텐데 그래서 신혼여행 때도 자기가 엄마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 때는 어쩔 거냐고 장모님도 오실 텐데 라고 묻자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때 문득 분위기가 좀 뭐랄까 딸아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저의 딸이 될 아이라 저는 더욱 신경 쓰여서 전화도 하고 따로 딸아이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말하기를 새아빠가 이제 엄마랑 잠시 여행도 갔다 올 테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텐데 좋냐고 하니까 자기는 좋은데 엄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딸아이는 저에게 그래도 제가 와서 자기는 정말 좋다면서 자기와 엄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셋이 있으면 엄마가 자기한테 구박하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분명 여자친구는 제 앞에 있을 때는 딸아이를 진짜 끔찍하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길 딸한테 혹시 말 안 들을 때 화를 좀 내는 편이냐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며 옆에 있던 딸에게 우리 딸이라면서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는 마음속의 의심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딸아이가 문자로 아저씨 밉다고 그런 말 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한테 화내고 욕한다며 제가 돌아가자마자 자기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잠을 재웠다네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직 학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갔고 어제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이혼한 게 2년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건 잘 기억은 못하지만 맨날 아빠랑 엄마랑 싸웠고 그 화풀이를 자기한테만 했다네요. 초등학생인 딸아이한테 맨날 너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었고 부모라면 차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부터 아이의 끼니 역시 엄마인 여자친구가 오기 전까지 못 먹게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답조차 안 하고 무시하고 분풀이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던 날에도 여자친구는 딸아이한테 절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하며 윽박질렀다 하더군요. 기분 나쁠 때는 베란다에서 자게 할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여자친구의 모습 속에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천사 같은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먼저 아동센터에 연락해서 자초지종 사정을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보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악마가 깨어나는 듯한 악랄한 표정으로 저에게 내가 낳은 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자식에게 마저도 매몰찬 당신 같은 여자를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 나 역시 너한테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겠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콧방귀를 끼며 어차피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악마 같은 여자와 계속 대화를 할수록 저는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결국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아이는 그 여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고 그 여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어쩌다 제 인생은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고 아빠한테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지만 딸아이는 죄가 없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살다가 입에 담기에도 망측한 오해를 받아서 최근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아주버님은 지금 혼자 지내고요. 심지어 아이도 있고 아내도 버젓이 잘 있어요. 아주버님은 올해 48살입니다. 저희 남편은 45살이고요. 두 형제 사이가 참 좋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사는 곳도 가까이에 살아요. 저희는 부산에서 지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가게를 운영 중이고 아주버님은 목수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감 받아다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형님은 44살이고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함께 지내다가 몇 년 전 아이 교육 문제로 사실 그것도 핑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기러기 아빠는 아니지만 대충 갈매기 아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점점 형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더니 최근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비만 해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엄청 걸리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계속 힘들게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목수라서 들어오는 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이 불규칙적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랑 생활비는 꾸준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본인 생활 일부를 포기하면서 서울로 돈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 남편은 엄청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접니다. 그 고생을 제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 형님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했어요. 형님과 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형님은 27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때 앙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님이 지병에 있으셔서 그 병간호를 형님이 종종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저는 시집 오기 전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주로 제 남편이 이야기해줬는데 그때 형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가버렸다더군요. 근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둘 사이에 다른 일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순순히 보내주겠나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서울에 있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까지 하거든요. 저마다 가슴에 품은 사정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부재가 원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저는 33살에 시집 와서 이제 결혼한 지 5년차 되었고요. 2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지냈었는데 2년 전에 서울에서 하던 남편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저도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아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다닐 상황이 못 되었고 남편이 계속 자기 형을 걱정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려가자고 했어요. 부산으로 옮긴 저희 집이 시댁하고도 가까워서 처음엔 걱정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와서 살아보니 아이도 봐주시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껏 시어머님과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엄청 자상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남편 통해서 형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게 제가 시집 오기 전에 형님이 혼자 그 가시밭길을 다 정리해 놓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했고요. 맏며느리가 저렇게 손주 데리고 올라가 버렸으니 시어머님도 많은 생각이 드셨겠죠.